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최초로 입수를 했거든요. 그 민지양 외 3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대표는 김민지 씨. 당시에 이 조합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려고 했고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송에서 다니엘 측에 취재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연예, 사회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주시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간 궁금해하셨던 뉴진스 사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법조인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히나 이승재 변호사님은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궁금한데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소송의 직접적인 자료를 보지 않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소송 결과는 사실 좀 많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개된 정보들에 따르면은 사실 민희진 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간 계약 콜옵션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송 분쟁은 사실은 민희진 씨 측이 승소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었어요. 사실 이건 계약의 문제니까요. 회사법적인 분쟁이고 민희진 씨의 계약 위반이 그렇게 중대한지를 사실 입증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사실은 상대방 하이브 쪽 또는 어도어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희진 측의 승소를 예상했었는데 사실은 전속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얘기죠. 하이브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속계약의 효력이 아마 유지된다고 봤을 것 같고 특히나 전속계약 효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존재하거나 해지는 오히려 상대방, 즉 뉴진스 멤버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입증 책임이 서로한테, 상대방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의 결과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군요. 사실은 소송의 실무는요, 이 무슨 교과서처럼 맞고 그르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사실 소송까지 가지도 않죠. 보면은 뭔가 사실관계가 법률 해석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양 당사자 간의 싸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법률에서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사실은 좀 구분해 놓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잘하는 변호사의 대표적인 전략은 나의 입증 책임은 빨리 입증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게 사실은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되는 자료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는 이미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관련돼서는 모두 소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만 콕 집어서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살펴보면 어도어 하이브 레이블입니다. 피고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입니다. 최초 소송은 431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330억 원으로 청구 금액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430억에서 331억 정도로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마 구체적인 청구 취지의 이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액을 산정을 했을 텐데요. 아마 최초의 산정과는 조금은 법리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산정 근거들이 좀 달라져서 아마 청구 취지를 좀 감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청구 취지 감축은 좀 이례적이거든요. 보통은 인지대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금액에서 시작했다가 감정평가나 소송 중에 사실은 청구 금액을 확장하지 청구 금액이 이렇게 400억대였다가 다시 300억대로 주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원래 이제 위약벌 산정 수식으로 액수로 따지면은 1,000억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금액이 430억에서 330억으로 준 경우에는 향후에 소송 이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증액할 수가 있는 건가요? 소송 중에 사실은 청구 취지를 다시 확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청구 취지를 이렇게 감축을 한번 했으면 전반적으로 아마 변호사들이 이제 전략을 짰을 거잖아요. 다시 확장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재판을 앞두고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요. 어도어에서는 다니엘 모친 소유의 주택을 가압류를 신청하는가 하면 어도어 측에서는 첫 재판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은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인단이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대형 로펌을 사실은 선임해가지고 뭔가 변론 전략을 제대로 짰는데 첫 소송도 하기 전에 변호인단이 전원 교체되는 거는 조금은 드문 일이긴 하죠.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판단이 됐고요. 어떤 뭐 속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럴 때? 사실은 그 안에 내부 사정까지 저희가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이렇게 소송하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뭐 수임료 문제, 두 번째는 이해상충이라고 해서요. 기존의 변호인단이었던 뭐 김현장 측에서 하이브나 뭐 어도 측을 대리하는 다른 사건들하고 아니면 이제 민희진 씨 측 뭐 관계되는 아니면 중국계 회사나 뭐 다른 이 소송의 당사자들하고 뭔가 이해가 이제 상충되거나 일치하는 뭔가 관계가 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임료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다 보니까 그건 아니겠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어지는데, 다만 다니엘 측에서는 이게 소송 지연 전략이 아니냐. 왜냐하면 민희진 씨나 다니엘 측에서는 계속 소송이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와 어도우 측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소송을 계속 좀 미루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실제로 보여주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변론 전략으로 소송을 얼마든지 끌 수 있거든요. 특히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런 위약금이나 위약벌 관련해서 소송은 뭐 여러 가지 감정이나 아니면 살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끄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변호인단을 전원 사임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은 무리한 주장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해상충뿐만 아니라 뭐 변론 전략이 완전히 조금 달라졌다든지 특히나 청구 취지가 감축됐으니까요. 그런 사정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재판의 3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하나, 계약 외 독자 활동 실체와 책임 소지가 누구에게 있느냐? 일단 어도우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어도우를 거치지 않고 해외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을 저질렀고 시정의 의지조차 없다. 반면 다니엘 측 역시 반박에 나섰는데요. 전속계약의 파탄 원인은 어도우의 신뢰저해 행위에 있으며 제기된 전속계약 위반 주장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지엽적인 꼬투리 잡기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다니엘 측에서는 실제로 광고 체결 시도를 했고 이자 계약 체결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 일이 적발되자 3자 계약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3자 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화보 촬영이라든지 상업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전속계약이라는 거는 연애 활동을 비롯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을 어떻게 보면 전속이잖아요. 이제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진행하겠다. 이러한 계약이거든요. 이 연애 활동을 하는 자가 다른 사람하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려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계약 위반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론 전략으로 이게 무상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위약금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계약 위반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보 측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그 금액을 줄여나가는 취지로 변론 전략을 짠 걸까요? 글쎄요, 제가 화우의 변호사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지금 이렇게 드러난 자료들이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속계약 위반한 사실들이 너무 조금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것들 같아서 특히나 앞에 1년에 선행소송이 있었잖아요. 선행소송인 전속계약 관련해서 해지 분쟁에서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이어지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관련해가지고 소송에서는 사실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론 전략을 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히 이기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템퍼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도우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어머니가 공모를 해서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복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반면에서 다니엘과 민희진 측의 주장은 템퍼링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정당한 계약 해지 및 권리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템퍼링이 굉장히 좀 모호해진 결과가 뉴진스 멤버들이 진행을 했던 1심 본안 소송에서는 뉴진스가 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희진 씨 소송에서는 민희진 씨가 또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템퍼링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라고 좀 의문을 갖고 계신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소송에서 나온 이제 판결문들만 저희는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템퍼링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민희진 씨가 맺었던 건 일종의 주주간 계약이죠. 쉐어홀더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이 계약상에 뭔가 신뢰를 위반하거나 계약 위반을 했을 때는 아마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씨의 주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 사주는 계약, 콜옵션 또는 풋옵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아마 이게 계약의 쟁점, 이 재판의 쟁점이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민희진 씨가 이겼습니다. 결국은 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뭔가 민희진 씨의 위반 행위는 없었다.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템퍼링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법원 판단이 좀 모호해서 이 재판에서는 좀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가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희진 씨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주간 계약 유지 내용 속에서 실제로 템퍼링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내용이고, 해지가 된 이후의 시점은 또 이번 재판에서 따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330억 원에 대한 정당성과 민희진 승소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희진 씨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소송 역시 그 민희진 씨의 풋옵션 소송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판사님이 이번 소송도 맡고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다니엘 쪽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담당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니까 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요. 재판부가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들이 보통 2년이나 3년마다 임기를 바꿔가지고 인사이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선고 때까지 그 판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보통 판사가 자리를 옮기더라도 보통 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메모라고 해서요. 메모를 해서 다음 판사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유리한 측면은 있겠지만, 아까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템퍼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뭔가 또 다시 이제 불법적인 행위나 아니면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입증 책임이 이제 어도 측에 있는데, 왜냐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만약에 입증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아마 영역이나 아니면 국면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사건에서 이해가 안 갔던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자꾸 하이브와 어도에서 조금 재판을 좀 미루려는 느낌이 강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판사님 임기,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군요. 그거를 생각해가지고요. 사실은 재판을 끌거나, 쉽게 말하면 지금 판사한테 선고 받겠다, 아니면 다음 판사한테 선고를 받아야겠다를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구나. 어차피 저는 재판을 미뤄도 똑같은 판사한테 판결을 받는데 왜 미루나 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다니엘만 걸었느냐. 나머지 4명의 멤버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거든요. 민지, 한이, 혜린, 혜인 모두 다 있는데 왜 다니엘만 걸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변호사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회사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을 수단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결국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라 고도의 비즈니스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법은 결국 수단이니까요. 법률상 사실은 위약금 내지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전속계약 해지 분쟁 관련해 가지고 승소를 한 이제 하이브 측에서 사실은 뉴진스 멤버 전원에 대해서 모두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누구와는 타협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전속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는 사실은 어느 게 더 유리할지를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비즈니스적인 판단 결과 다니엘과는 전속 계약을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끌고 가서 뉴진스를 유지시킨다. 이게 아마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다니엘 측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우리만 문제 얘기를 하느냐. 다 같이 문제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모두 다 문제인데 한 명만 콕 집어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이제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5명한테 갖고 있어요. 이 멤버 5명이잖아요. 5명 중에 4명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1명에 대해서만 돈 달라,
라고 행사하는 게 그게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4명과는 돈 달라고 안 하고 그래 너네랑은 다시 화해해서 일을 하자. 그게 나한테 이득이야. 얼마든지 채권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너무 창피합니다. 아니, 다니엘 측에서도 그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네. 모두가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 행동이 있었는데, 다니엘만 콕 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문제 행동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행정 조치,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전 조치를 진행한 걸까요? 사실은 이 가압류는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현 상태로 프리즈, 묶어놓는 거죠. 일반인들도 이건 다 아실 텐데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금전소송을 하면 나중에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소송을 질 것 같으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묶어놓는 조치를 하고요. 이런 묶어놓는 조치를 할 때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가압류됐다고 그 부동산을 못 쓰는 게 아니니까 쉽게 사실 인용을 하고요. 사실은 공탁하는 금액 같은 경우도 뭐 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쉽게 사실 가압류를 하게 해줍니다. 다만 아예 근거 없이 터무니없이 사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의 소명은 돼야 되겠죠. 전속계약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선행 판결이 있었으니까 보전 처분은 되게 쉽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가 하이브 측 또는 어도 측에서 다니엘이나 민희진 씨를 정말 괴롭히려고 했으면 저는 사실은 이 정도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돈만 충분하다고 그러면요, 이 다니엘이나 어머니나 또는 민희진 씨가 사용하는 다른 이제 계좌, 금융계좌나 여러 가지에다 사실은 다 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구 금액이 330억 원인데 가압류 금액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남는 금액만큼 사실은 가압류를 다 걸면 되죠. 물론 이제 사용하는 계좌의 압류는 조금 더 쉽게 해주지는 않고 공탁해야 되는 금액도 현금 공탁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이브 입장에서 그 정도 돈이 아쉬운 건 아닐 테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괴롭히려고 보전 처분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괴롭히려고 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이 가압류를 받아들여줬다고 해서 이 본안 심사에서도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 네,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쟁점이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 어도에서도 어쩌지 못한 상황인데, 그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소송의 승소를 판결했던 판사님께서 이번 재판까지 같이 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맡게 되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사실은 검찰 검사에서는 보통 이제 각 청의 차장 검사가 수기 배당이라고 그래서 사건을 보고요. 비슷한 사건을 이제 같은 검사한테 줘야 이제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수기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법원은 그게 아닙니다. 전산 배당을 하거든요. 전산 배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법원에 이제 비슷한 사건들을 맡는 이제 전담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산 배당을 하더라도 같은 판사한테 배당될 확률은 사실은 상당히는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하이브와 어도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진 측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반면 이제 민희진 대표와 다니엘 측에서는 약간 승기를 얻었다고 좀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판을 푸시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 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어도 측이 유리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정보가 좀 적기는 하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엔 담당 판사는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선행 판결문들이 다 박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판사가 오더라도 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이 선행 판결문들을 당연히 참고를 하거든요. 사실상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행 판결에서 이 전속계약 관련해 가지고 뭐 하이브나 어도 측에 해지 사유가 없었다. 그리고 다니엘 측에는 해지 사유가 당연히 없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 일부는 책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속계약 관련해서 해지 분쟁 이후에도 뭔가 이 어도나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니엘 측이나 민희진 측에 뭔가 일탈행위가 추가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액이 더 커지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님의 판결을 당연히 존중하는데, 근데 이제 이 1심 그 민희진 씨의 풋옵션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선행 판결문을
참고하기보다는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경찰의 수사 결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진짜 궁금한 게 왜냐하면 실제 그 뉴진스 관련 소송에 대해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신뢰 관계 파괴하는 기초에는 민희진 대표가 있다. 그리고 뭐 민희진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구도 하나하나 다 판결을 해가지고 민희진 대표의 책임이 엄청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풋옵션 소송 내용을 보면 선행 판결문을 인용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판결문을 쓰면 양쪽으로 사실 썼을 것 같거든요. 판결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간 계약상에 사실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아예 없애는 거는 수백억 원의 권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게 계약상 일부 정도의 신뢰관계 파탄이나 아니면 일부 정도의 뭔가 채무불이행이나 뭐 이 정도로 그러면 그러한 권리를 아예 없앨 수 있느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속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이게 소속사의 일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신뢰관계가 파탄될 정도로 소속사가 뭔가를 잘못해야 그래야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주주간 계약에서 완전히 이 중요한 의무인 콜옵션이나 풋옵션 관련해가지고 의무 자체 아예 이게 없어질 정도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잘못했느냐 요 판단이 조금은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고도로 이걸 완전히 깰 수 있을 정도의 파탄 행위가 있었느냐 너가 입증해. 이게 어렵다는 점. 예, 쉽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 양이 해외 광고 체결이나 화보 촬영 등의 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다니엘 측에서는 그거 돈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책임을 다니엘 측에 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예,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가 충분할 테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입증이 쉽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전속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어도 측은 재판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계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협약 자체가 사실상 연예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러면 이중계약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만약에 이 협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이 협약서 내용이 만약에 전속계약에 준하는 아니면 전속계약으로 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중계약 내지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상대방 뉴진스 측, 다니엘 측을 이제 변론하는 입장에서는 이 협약서의 성격, 만약에 협약서의 체결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면 부인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일 테고요. 부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사실은 몰렸다. 그 정도가 상대방에 의해서 입증됐다고 하면 이제 협약서의 성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계약이 아니다. 이런 변론을 아마 피겠죠. 그런데 이제 어도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협약 문구까지 내놨습니다. 활동 및 어도어의 경영정보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다. 그래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뇌피셜 망상이었다면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아마 문건을 입수했을 것 같고요. 문건을 입수해서 결국은 이걸 제시하는 건 어도 측의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걸 제시했다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대방인 다니엘 측에서는 이제 문구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건 전속계약이나 아니면 연예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사실 소명해야 돼서 이제 그러면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도 측에서 이런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소송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 측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을 비롯해서 다니엘 역시 특정 회사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으로 보이는데 다니엘 측은 어떤 좀 전략으로 좀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계약 해지 관련해서 분쟁 중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전속계약이 우리는 해지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해지가 유효한 거를 근거로 해서 유효할 때만 이 전속계약이 효력이 있는 걸로 만약에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거는 소송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건, 내가 이런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문건 자체가 드러나 버린다고 하면
부속 합의서에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 내가 전속 계약이 해지되는 걸 조건으로 이 계약이 유효한 걸로 했다. 이런 식의 사실은 변론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니까요. 한번 소송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아마 계약을 체결했을 땐 당연히 그런 문구는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판에서 굉장히 그 문건 같은 게 다 증거로 제출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함께 멤버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한 멤버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 자료가 나오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도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적인 판단으로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활동을 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정을 고려한 거죠. 만약에 정말로 민신 씨 측에서 전 대표 측에서 그런 내용의 계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계약 관련해서 조건부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체결했다고 하면 사실 그 계약 체결을 자문한 변호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멤버들이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공개하는 내용들인데 바로 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최초로 입수를 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민지양 외 3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대표는 김민지 씨.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멤버들 자체에서 한 2, 3억씩 각자 출자를 해서 약 12억에서 15억 정도를 모은 것으로까지 파악이 됐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전속계약 위반 사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해서 전속계약 위반은 아닐 텐데 뭐 사업의 종류나 목적이 만약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는 유력한 입증 자료는 될 수 있겠죠. 이 뭔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는요. 다만 이제 그냥 조합을 만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전속계약 해지 상태에서의 기본적인 뭐 본인들이 뭐 안무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연예 활동을 위한 준비 아니면 뭐 그 정도 실제로 상업적인 활동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로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이제 어도 측에 돌아간 멤버하고 이제 찢어진 멤버가 나뉘는 상태에서는 당시에 이 조합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려고 했고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송에서 다니엘 측의 불리한 자료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를 보면 업태는 서비스업,